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대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중 아첨꾼과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그의 친구 필로파푸스에게 보내는 편지 글 형식을 하고 있는데요. 플루타르코스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100여 명이 훨씬 넘는 후원자와 친구들이 있었고 로마의 세 황제인 네로,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황제 등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왕이나 큰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장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아첨꾼과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뒷부분은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솔직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조언의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사와 시의 구절, 그리고 탁월한 비유를 들어서 아첨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전에 대해 깊이가 없는 저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읽는 내내 저자 특유의 위트 있는 표현과 너무나 적확한 설명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솔직한 조언의 방법에 관해 언급하는 뒷부분은 저에게 또 다른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조언을 할 때마다 쉽지 않다고 느껴왔었던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언이라는 것이 조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칫 상대방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역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고전에서는 찾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로부터 조언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언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할 때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나? 그리고 친구에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지혜롭게 해왔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책을 읽는 동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느낀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플루타르코스는 우선 어떤 사람이 아첨꾼들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가 하는 문제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애와 자기 칭찬이 자기 스스로를 진리의 적인 아첨꾼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말하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로 인해 생기는 다른 많은 잘못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편견 없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흠이 있다는 점이네. 그 이유는 타고나 몸에 익숙한 것보다 훌륭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습관을 몸에 익히지 않는 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하니까 그렇다네. 이 사실은 아첨꾼에게 우정의 영역 내에 아주 넓은 활동 장소를 제공한다네. 우리는 다 자기애를 품고 있는데 그러나 아첨꾼만큼 월등하게 우리의 자기애를 자신의 활동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 플루타르코스는 지나친 자기애와 자만심에 대해 경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자신에 대한 편견 없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더 훌륭한 것을 쫓기보다는 내 귀에 들리는 달콤한 칭찬에 안주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첨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첨꾼들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주로 비천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일까요? 플루타르코스는 이에 대해 고귀한 사람들이 주로 아첨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아첨꾼은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감에서 접근한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가치한 자들이 아첨의 대상이 아니다. 관대하고 고귀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첨의 대상이 된다. 아첨꾼은 친구인 양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의 우정이 참된 것인지 꾸민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무를 파먹고 사는 벌레들이 주로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의 나무 속을 뚫고 들어오듯이 실은 아첨꾼이 매달릴 때 그를 받아주고 키우는 것은 야심적이고 정직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성품의 사람들이네. 아첨꾼은 명문대가를 파멸시키고 대사를 그르치게 하며 흔히 왕국과 도시를 전복시킴을 보게 되지. 그러므로 아첨이 우정을 손상하거나 불신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아첨이 무엇인지 완전히 드러내어 검토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통찰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네. 해충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지. 해충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피가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네. 아첨꾼들도 그러해. 집과 온기가 없는 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명성과 권력이 있는 곳에 모여 득실거린다네. 그러나 여기에 변화가 오면 그들은 재빨리 슬금슬금 빠져나가 사라지지. 그러나 우리는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롭고 위험하기까지 한 이런 경험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네. 손해를 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크게 부릅뜨고서 아첨꾼을 알아채고 찾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첨꾼과 친구를 구별해야만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꾼은 그의 희생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멸망시키고는 가차없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첨꾼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플루타르코스는 아첨꾼들을 가짜 금으로 된 모조품으로 비유하면서 친구의 밝고 매력적인 성격을 모방하면서 상대에게 접근하고 절대로 상대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첨꾼을 카멜레온에 비유하면서 자기 고유의 취미나 성격이 없고 희생자와 어울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미고 상황에 따라 취미나 의견을 바꾸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사소한 버릇뿐 아니라 심지어는 나쁜 버릇까지 따라하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첨꾼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우정의 탈을 쓰고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솔직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첨꾼을 간파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아첨꾼에게서 그의 허점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우정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첨꾼은 즐거움을 주는 방법으로 유혹하고 또 즐거움에 관여하네.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하고 언제나 성실하고 끈기 있고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려 애쓰지. 싹튼 우정이 아주 각별하게 공고히 되는 것은 취미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같은 일을 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친숙하게 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비활성의 물체인 것처럼 모방을 통해 자기가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맞게 자신을 맞추고 그들이 받아들이게끔 노력한다네. 아첨꾼은 상대의 향락 목적, 취미, 그리고 생활의 이해관계에 접근하여 동참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대부분의 사람과 우정을 맺기 시작하는 것은 마음이 맞는 성향과 기질 때문이네. 그래서 아첨꾼은 사람들이 같은 일들에서 기쁨을 맛볼 때 서로에게서 향락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므로 희생자를 삼으려는 각각의 상대에게 처음 접근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과정을 택하네. 아첨꾼은 무례하지 않고 언제나 다정하고 성실하고 우리를 도우려 하고 취미도 비슷한 것 같고 말투도 잘 맞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희생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합니다. 그들은 늘 우리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을 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첨꾼의 가면을 벗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속으로 들어가서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첨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첨꾼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기만의 사람이 아니라 상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변신하기 때문에 언행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내가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는 친구는 내게 소용이 없지. 내 그림자가 그런 일을 더 잘 해내니까.
단지 나는 나처럼 진리를 말하고 나처럼 몸소 결정하는 친구를 원하네. 이것이 바로 아첨꾼을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지닌 가치 있는 것을 칭찬하는 데 반하여, 아첨꾼은 친구의 덕들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잘못과 흠을 그대로 칭찬하고 모방한다. 진정한 친구는 만사의 모방자도 아니고 만사의 칭찬자도 아니지. 친구는 잘못이나 악행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올바른 행동과 사랑을 함께 하려는 것이네. 저자는 진정한 친구와 아첨꾼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한결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아첨꾼은 나의 그림자처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나의 의견과 늘 같고 어딘가 비굴한 태도를 취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굴한 태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나에게 동조하는 가식적인 태도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아첨꾼들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내가 나의 영혼을 정화하고 덕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과정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쓴 약을 처방하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첨꾼의 말들은 향수처럼 단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용도로만 쓰일 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으면 희생자가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추켜세우며 악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꾼들은 악을 은근히 칭찬하고 부추긴다네. 낭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그들은 검약을 촌스런 것으로 비난하고 수치스럽고 철면피의 행동으로 부를 축적한 탐욕스런 악행자들과 어울려서는 분수에 맞게 살려는 독립심과 정직성을, 왕성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활력의 부족으로 비난하지. 아첨꾼은 우리 영혼 한쪽에 있는 불합리성과 거짓을 자극하고 부추겨 이성의 힘을 마비시킴으로써 저속한 쾌락, 탐욕, 파렴치, 비겁의 혼란된 형태를 이끌어내려 한다. 겉보기에 우리 영혼은 양면이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명심하는 것이 하나의 보호 방법이네. 한쪽에는 진실성과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성적인 판별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불합리성과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성적 요소가 있네. 친구는 항상 조언자와 옹호자로서 더 나은 쪽에서 발견되는데 아첨꾼은 감성과 비합리성 쪽에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저속한 쾌락을 누리는 형태를 고안해 nem으로써 이쪽을 자극하고 부추겨 이성의 힘을 마비시키려 하지. 이 부분에서 저자는 아첨꾼이 어떻게 희생자가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방탕하고 낭비하는 삶을 즐긴다면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모르는 바보이고 오직 즐거움은 고귀한 희생자만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두둔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아첨꾼이 두려워하는 것은 희생자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진짜 친구의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진짜 친구들을 쫓아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희생자가 항상 아첨꾼에게 구실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희생자들이 마치 자기가 비극의 주인공이 된 듯이 착각을 하면서 나에게 맞서 간언하는 이들보다 손뼉치고 열광하는 청중들이나 합창단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비굴한 악인들은 이런 순간을 잘 포착하여서 희생자의 비밀스러운 감정이나 관심사들까지도 털어놓게 만들고 진정한 친구들은 마치 희생자의 위대함을 모르는 인간들 취급을 하면서 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첨꾼들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열쇠는 각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본문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첨꾼은 친구의 진짜 친구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암암리에 중상모략을 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러한 아첨꾼들의 희생자였다. 친구는 수많은 친구와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지. 그의 친구도 다른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하고 명예롭게 되도록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한다네. 그러나 아첨꾼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저질이네. 그들은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네. 그래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면서까지 나불나불 수다를 떨거나 익사를 부리면서 험담을 늘어놓아 남들을 능가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네. 그러면서 진짜 모든 친구를 겁주어 다 쫓아버리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지. 만약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면 아첨꾼은 친구들에게 존경하는 척 거칠애를 부린다네. 하지만 암암리에 친구들을 중상모략하는 말을 넌지시 암시하거나 퍼뜨린다는 것을 알아두게. 아첨꾼들의 해악에 대해 가장 안전한 예방약은 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자기애와 자만심을 억누르고 자신의 공정한 의견을 견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기애와 자만심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네. 왜냐하면 이것들이 미리 앞질러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외부로부터 오는 아첨꾼들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네. 우리가 만약 신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는 교훈이 우리 각자에게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의 본성과 훈육 그리고 교육을 되짚어 자기애와 자만심이 정말 덕을 쌓는데 갖가지 방법으로 얼마나 부족되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도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데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성찰해 본다면 아첨꾼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깔아뭉개려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찾고 성찰을 한다면 우리를 좋게 봐주고 격찬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솔직하게 대하며 진정 우리의 행동이 잘못될 때 꾸짖는 친구에게서 솔직한 질책을 알아볼 것이네. 하지만 솔직함이란 약효가 다른 의약품과 같아서 적시에 써먹지 않으면 무익하고 고통과 혼란만 야기시키지. 사람들은 때가 아닌 때에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때가 아닌 때에 책망을 받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네. 따라서 솔직함은 좋은 태도가 수반되어야 하네. 즐거움을 겨냥해 아첨에 빠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아첨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무절제한 언어의 남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사려 깊은 우정관계에 해를 끼치는 일 역시 부끄러운 일인 이상 우리는 양극단에서 벗어나 다른 것에서처럼 솔직함 속에서 중용의 바른 길을 취해야 할 것이네. 저자는 여기에서 아첨꾼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신을 따르고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은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직시하면서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를 무조건 찬양하고 어리석음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자들의 거짓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친구들이 하는 조언을 솔직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솔직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솔직함도 적합한 때에 쓰지 않으면 그 또한 무익하며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함에도 신중하고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조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적절한 조언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이란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무절제한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다가 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언은 조언대로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는 양극단에서 벗어나 중용의 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조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솔직히 질책을 한다. 솔직함은 우위가 넘치고 고결하지만 흠집을 잡아 나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천박하지. 친구의 훈계가 개인 감정을 깨끗이 배제하게 되는 때에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고 존경과 경의를 받게 되지. 둘째, 솔직하게 친구를 질책할 때 언어 순화를 기해 비웃음과 독설적인 언어는 피해야 한다. 특히 술을 마실 때 조심해야 한다.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실의 환경은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나 필요 이상의 지나친 몸동작을 하는 것은 일체 자제해야 하네. 솔직함도 재치와 세련미의 여지가 많다네. 만약 이런 우아함이 솔직함의 주 임무를 해치지 않는다면 말이네. 그러나 솔직함의 뻔뻔스러움, 공격성,
거만함 등이 결부되면 이런 것들이 솔직함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네. 플루타르코스는 솔직한 질책을 할 때 절대 개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감정을 개입시켜 분노하거나 짜증을 섞어서 하는 질책은 결국 상대방의 영혼에게도 상처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경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한 조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냉정하고 침착하며 무엇보다도 순수한 동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만큼 중요한 것은 우아함과 세련됨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래 가졌던 순수한 목적도 모두 무력해지고 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우아하고 세련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늘 이성이 깨어 있으면서 우리를 이끄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조언을 하는 과정을 의사의 진료로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조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사의 수술 행위와 같이 영혼을 치료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운의 친구들에게는 장차 닥칠 불운에 대한 솔직한 대비책을, 불운에 빠진 친구들에게는 상냥한 위로의 말을 해야 한다. 행운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주고 지나친 자만심을 억제해주는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말일세. 왜냐하면 행운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온전한 평상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지. 그래서 행운 다음에 역경에 처하게 될 때 외부로부터 역경을 헤쳐나갈 신중성과 분별력을 얻을 필요가 있네. 그러나 불운에 우는 사람에게 솔직한 훈계와 신랄한 책망만 하는 자는 충혈되어 아픈 눈에 자극제를 넣는 것과 같지. 그들에게는 친구의 솔직함이나 엄하고 신랄한 책망의 말은 소용이 없네. 그 반대이지. 친구가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는 엄하고 솔직한 언사로 단호하게 질책해야 한다. 친구가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거나 너무 분노할 때 또는 너무 거만하게 굴 때 친구는 질책해야 하네.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거나 무분별한 사치를 억제하라고 할 때에도 친구는 따끔한 말을 하지. 저자는 행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만과 자기도취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솔직한 조언과 경계의 말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운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만약 내가 행운 속에 있다면 운이 거두어지고 역경이 닥칠 때를 대비하여 외부로부터 신중함과 분별력을 빌려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불운에 빠진 사람에게는 신랄한 질책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질책을 쏟아붓는 것은 아픈 눈에 자극제를 넣는 것과 같이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불운 속에서는 위로와 격려가 먼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조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조차 그들의 부족한 점을 다그치고 질책해 오지는 않았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훈계는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겸허하게 해야 한다. 특히 부인, 자식, 애인, 학생의 면전에서 각각의 상대방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 실수는 못된 병처럼 취급되어야 하고 모든 훈계와 폭로는 비밀리에 행해야 하니 증인이나 관객의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보여서도 펼쳐져서도 안 되네. 남의 결함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관객들 앞에서 그럴듯한 연기를 하려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지식의 과시라네. 마치 의사들이 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극장 무대에서 수술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어떤 조언이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수는 은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망신이나 모욕을 줄 생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는 그런 행위는 듣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는 행위를 무대에서 쇼를 하고 있는 의사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치 넘치는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상투적인 잔소리를 하지 마라. 그가 매사 말다툼이나 하려 하고 아는 사람에게 친구로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인 양 접근하면 그의 훈계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렸을 때 칼날 같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네. 친구는 상대방을 계속 흠집내면서 훈계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하네. 훈계는 직언보다는 더 고상한 훈계의 어조로 완곡하게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기부터 해야 한다. 노인에 관한 에우리피데스의 말, 노인이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라는 말을 빌리자면 이 말은 어리석은 친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이 잘못할 때뿐만 아니라 잘할 때에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네. 실로 첫 걸음은 유쾌하게 장점부터 칭찬하는 것이지. 쇠를 불에 달궈 연하게 만들어 담금질한 후 물속에 넣어 식혀서 강철을 만들듯이 친구들이 칭찬으로 누그러지고 따뜻해졌을 때 우리는 따뜻한 목욕물처럼 솔직한 훈계의 담금질과 물에 식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네. 나는 직언보다는 고상한 훈계의 어조로 말하는 것이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네. 넌 잘못을 저질렀어보다 너답지 않게 행동했더군. 넌 무식해보다는 넌 무심했던 거야. 내 형제를 시샘하지 마보다는 내 형제하고는 다투지 마. 라는 식으로 말이지. 상대를 훈계한 후 금방 자리를 떠서는 안 되며 또 친지들과 대화할 때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화나게 하는 내용의 주제를 끝까지 꺼내서도 안 되네. 자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사소한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소한 잘못에 대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정말로 가족들이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솔직한 조언의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언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한 목적 의식이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만 조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언은 반드시 완곡하면서도 칭찬으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강철을 만드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정중하게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훈계한 후 상대의 영혼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곁에 머물러주며 배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이 에세이는 결국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첨을 피하는 길이며 올바른 친구를 알아보는 길이며 진정하고 솔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고 있는 조언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이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아함과 세련됨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애와 자만심을 경계하라. 그것은 아첨꾼에게 곁을 내어주는 행위이다. 아첨은 달콤하지만 파괴적이며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것이니 경계해야 한다. 아첨도 피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질책 또한 경계해야 한다. 솔직함은 우아하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되어야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모든 훈계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상대의 장점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마음을 부드럽게 한 뒤 훈계를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상대를 관찰해 잘하는 점과 잘못하는 점 모두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 훈계한 직후 자리를 피하거나 이후 대화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화제를 꺼내는 행동을 경계해야 하며 끝까지 배려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